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오늘은 헬라 제국과 유대 민족과의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한마디로 모든 민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 강의 초두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국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어떻게 지배체제 형식을 갖추느냐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히브리 민족이 여러 민족과 어떻게 동반자적 관계를 설정하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명을 그 구성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국의 경영 키워드를 그러면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 아수르 제국은 민족의 경계를 허무는 것, 즉 혈통들을 섞어서 민족의 경계를 아예 허물고 아수르 민족의 월등함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경영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바벨론 제국은 교육을 통해서 민족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경영하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은 일종의 이 민족에게 자율권을 어느 만큼 제공하면서, 즉 그들의 문화나 종교적 측면의 이 자율권을 보장하며 페르시아 제국의 이 경제적 우선을 확보하는 형식을 띠면서 제국 경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헬라 제국은 이전 제국들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민족을 융합화하는 형식을 띠었다라는 경영 키워드를 그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헬라 제국의 경영 키워드가 제사장 나라의 키 컨셉을 사명으로 가진 유대 민족과 어떤 관련성을 맺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먼저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을 건설을 했지만 다른 여타 민족, 특히나 유대 민족과도 어떠한 접촉점이 크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이제 알렉산더 사후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는 이 헬라 제국의 두 왕조의 이 차별성이 어떻게 유대 민족과 관련성을 맺었는가의 이야기의 중심이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제국이 분할 통치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먼저 이 예루살렘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세웠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알렉산더 사후 약 한 150여 년 가까이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형식을 띠었다. 즉 예루살렘 유다는 이집트의 지배를 받는 형식을 띠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알렉산더는 어떤 헬라를 소망했는가,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더는 불과 4만여 명의 마게도니아 병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더는 놀랍게도 페르시아의 수도에 가서 마게도니아 병사들과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 집례를 본인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게도니아 군인들은 정복 군인들이고 페르시아의 여인들을 포함한 사람들은 이제 지배를 받아야 될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 병사들과 페르시아 여인들을 대등하게 민족적 차별성 없이 이 결혼을 주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의 생각 속에는 더 이상 마게도니아의 이 민족적 우위가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형식을 띈다라는 이전 제국들의 어떤 민족과의 관계 설정의 방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알렉산더는 마게도니아 민족인데 그 마게도니아는 오랫동안 그리스의 도시국가들로부터 야만인들이라고 상당한 무시를 당해왔더랬습니다. 그런 마게도니아 출신 알렉산더가 오히려 그리스를 지배하는 형식을 띄었고, 그 가운데에서 마게도니아가 다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을 무시하는 형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알렉산더는 관계가 이 동반자적 관계로 설정된다
라고, 즉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그동안 발전시켜 왔던 문학과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 나름 존중하며 그것을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소유하는 형식이어서 바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의 이 기반 형성이라는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더는 이 군대를 잘 동원하며 이 전략 전술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는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는 나름의 책을 열심히 독서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이 남겨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청소년기에 공부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하게 되는 어떤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는 특히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낮에는 전쟁을 치르고 밤에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옆에 서 있는 병사에게 일리아드를 읽게 해서 그 책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다 하는데요. 하나의 일화입니다만 그가 페르시아의 수사성을 점령한 후 그곳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그 보석함들 가운데 가장 보석이 잘 박혀 있는 보석함을 찾아 골라서 그 안에 있는 보석을 꺼내놓고 오히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책을 그 보석함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즉 알렉산더 생각에는 책이 보석이었다 라는 일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는 나름의 책 읽기도 좋아했기 때문에 곳곳에 이 도서관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도했다라는 측면이죠. 이런 여타한 생각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주도하는 민족은 오히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그리스 도시국가 디아스포라 그리스인들이었다 라는 측면이고, 이런 협력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 제국이라고 말할 때 헬레니즘을 말합니다. 헬레니즘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의 문화와 이 동방의 문화, 그 당시 이제 동방을 오리엔트라고 불렀으니까요. 이 오리엔트 문화를 묶어 놓은 거, 이것을 융합시켜 놓은 것을 헬레니즘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좀 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세계 동포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가 민족적 경계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하나의 동포이고 그 가운데 개인들의 이 존중함, 이런 것들을 우선시한다라는 내용을 헬레니즘의 골조로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기본적으로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의 사고의 기반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알렉산더의 생각은 그의 휘하에 장수들이 왕이 되고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하는 가운데에서도 각기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그 생각들이 실행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유대 민족과 이 두 개의 헬라 제국이 어떻게 교차되면서 그 유대 민족을 다루는가라는 예를 통해서 헬라 제국과 유대 민족 관계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이집트에서 세워지고 난 후 두 번째 왕 프톨레미 2세라고 부르는데요. 이 프톨레미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한 후 도서관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책이 몇 권이나 있느냐. 놀랍게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20만 권의 장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도서관장에게 꿈꾸자고 말합니다. 얼마나 당대에 더 많은 책을 모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한 30만 권은 더 모아서 50만 권까지 장서가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도서관장이 꿈을 말하자 왕이 흔쾌히 그 꿈을 같이 꾸자라고 동의했다는 얘기죠. 사실 지금 50만 권이면 아주 적은 장서 권수입니다만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300여 년 전에 50만 권 장서라는 것은 그 꿈의 숫자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런 꿈을 도서관장과 함께 꾸게 된 이 프톨레미 2세 왕이 이 꿈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편 이 왕의 생각 속에
이 히브리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율법이죠. 일컬어 이제 모세 오경입니다. 토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써놓은 이 5권의 책이 히브리어로 된 책이 복사되어서 복사본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프톨레미 2세 왕은 바로 이 책을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도서관에 소장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장된 그 번역본을 읽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믿고 그 율법의 신념대로 자기 삶을 헌신적으로 바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책을 소장하고 그의 백성들이 그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톨레미 2세 왕의 나름대로의 국정의 하나의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을 진행했겠지요. 자, 이런 계획이 도서관장과 합의하에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왕의 친구가 왕을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해서 왕의 친구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께서 이 모세 오경이라는 율법을 번역해서 도서관에 소장하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꾸셨다는데, 이 꿈을 진행하시기 전에 그렇다면 먼저 바로 그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화되어 있어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들을 먼저 해방시켜서 그들 삶의 지역 예루살렘 유다로 돌려보낸 후 이런 일을 계속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왕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러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집트 인근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약 한 1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유인들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노예들인 거죠. 노예는 한마디로 주인의 재산 목록인지라 결국 왕은 그 12만 명의 이 종속되어 있는 그 종속 비용을 국고에서 다 보조해서 그들을 일단 해방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텄다라는 이야기를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율법 번역 과정에서 이 해방이 되어서 유대로 돌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살게 되었는가라는 이야기는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는 바로 그 상황에서 시작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바벨론의 제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유능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유능하진 않지만 삶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남겼는데, 이들의 일부가 오히려 이 바벨론을 저항해서 이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는 얘기죠. 즉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과 함께 이 포로들을 보내서 거기에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미래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 여시겠다라는 계획이었고, 그 외에 이를테면 애굽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님의 큰 틀의 계획을 수납하지 못한 상당한 유대인들의 일부가 결국은 애굽으로 도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 이제 애굽에서 와서 오히려 노예로 살게 되는 그 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어느 만큼의 긴 시간이냐면 바벨론 제국 70년, 페르시아 제국이 그 이후에 약 한 2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귀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진행되는 동안은 어떤 면에서 제국의 지배를 받긴 해도 어느 종의 형태를 띈 삶의 구조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 안타깝게도
애굽으로 도망 나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내에 70년 종살이 한 것은 물론이요, 페르시아 제국에 200년 동안도 거의 종사를 했고, 지금 헬라 제국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은 사실은 종살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다행히 율법 번역 과정에서 이들이 해방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환의 길은 열렸다는 얘기입니다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프톨레미 2세 왕 입장에서 모세 오경을 번역을,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도서관에 소장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고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이미 이집트에 살고 있는 12만 명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집트에 살고 있었지만 그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읽고 헬라어로 번역할 만한 실력 갖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프톨레미 2세 이집트의 헬라 왕은 예루살렘으로 전가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연락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이 계획을 충분히 알리고 이 일을 도울 수 있는 학자들을 보내달라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70명의 학자들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파견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70여 명의 이 학자들은 길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기에 포로 생활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율법 교육을 받고 페르시아 제국 기간에 그들이 월등하게 실력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복원하는데, 즉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월등한 실력자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을 만든 혜택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를 통한 축복 이야기는 그냥 예레미야 당대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신 말씀이 아니고 역사의 현실이 되었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 프톨레미 왕조의 율법 번역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서 70여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알렉산드리아에 와서 이들이 율법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 70여 명이 모세 오경을 들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한 후 한꺼번에 모여서 그것의 이 번역이 얼마만큼 정교했는가를 서로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일치했다는 겁니다. 번역의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말이 남아 있는 것이죠. 결국 성과를 거둔 이 프톨레미 2세 왕은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프톨레미 2세의 바로 이런 책 번역하는, 이를테면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런 작업은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은 헬라 제국의 융합 정책의 일환이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유다 예루살렘을 다스릴 적에는 비교적 일종의 그 여타 민족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형식의 융합 정책을 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약 한 BC 200년경을 전후로 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지배권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셀레우코스 왕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들은 이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예루살렘 지배 방식과는 다른 형식을 띠었다는 거죠. 바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한 왕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아주 극렬하게 알렉산더의 후계가 될 것을 스스로 선언하면서 알렉산더가 꿈꿨던 그런 모든 거대 제국의 통치권을 자신의 주도하에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강렬한 꿈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꿈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받쳐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셀레우쿠스 왕조는 페르시아의 그 전 제국의 송두리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왕국인지라 그들의 힘이 가장 강력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로마 제국의 등장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단하게 여기서 살펴본다면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로마의 승리로 카르타고를 이겼고, 그리고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드디어 2차 전쟁의 영웅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가 카르타고를 이미 202년도 BC에 점령을 해서 드디어 로마의 지중해 해상권 장악이 어느 정도 충분히 결론이 난 상태라는 거죠. 이래서 이 지중해 중앙에서 이 세계 역사를 향한 이 변동의 이 파워가 계속해서 물결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바로 유다 예루살렘의 지배권이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왕들 손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반응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또 이 셀루쿠스 왕조와 로마 사이에 있는 그 그리스와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그동안 마게도니아의 지배를 받아오던 것에 대해서 항상 속으로 불만을 쌓아오다가 이들이 로마가 힘있게 반응을 하자 로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마게도니아 지배로부터 해방시켜달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그 문명에 대해서 나름의 부러움을 가지고 있던 로마는 힘이 생기자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마게도니아를 정벌합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의 그 왕실은 무너지게 되고 일정 로마의 지배가 들어가므로 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독립을 취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이 정도 독립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들은 이번에는 셀레우쿠스 왕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자기들을 지배했던 그 마게도니아를 아예 응징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셀레우쿠스 왕조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전 헬라 제국을 다 재편성해서 제2의 알렉산더가 되기를 꿈꾸는 이 왕이 좋은 기회다 싶어서 오히려 이제 마게도니아를 더 징벌하러 가는 상황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미 그 마게도니아는 로마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게도니아를 이 셀루쿠스 왕조의 군대가 간다는 이야기는 로마와의 전쟁을 불사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국 로마와 셀루쿠스의 이 전쟁은 또다시 로마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한니발이 등장한다는 등 여러 복잡한 이야기가 조금 얽혀 있습니다. 해서 드디어 이 셀루쿠스 왕조는 로마의 힘 앞에 어느 만큼 이제 굴복하는 형식을 띠게 되는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셀루쿠스 왕조의 이 왕이 된 안티오쿠스 4세는 이 친구는 오히려 자기의 지배 범위에 있는 여러 통치 기반을 튼튼히 해야 된다 라는 나름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자신이 지배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과감한 충성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런 상황에 드디어 유다 예루살렘이 놓이게 되는 것이며, 이런 어떤 내정 상황 속에서 로마에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일정 배상금도 지불해야 되는 이 셀레우코스의 왕 입장에서는 또다시 이 배상금을 만들기 위해서 각 민족이 가진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좋은 것들을 약탈해 간다든지 이런 형식을 띠므로 말미암아 유다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이제 이전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이 지배를 받을 때와는 전혀 달라진 상황에서 이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 상황을 놓고 유대 민족 내에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지배 명령이 더 철저해지고, 이를테면 그 내용인즉슨 율법을 송두리째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전 이집트의 왕조에서는 율법을 번역하는 역할까지 주도해 줬다면, 이번 셀레우쿠스 왕조에서는 율법의 금지 명령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할례를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령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아버지도 죽고, 8일 된 아이가 죽은 상태로 어머니의 목에 걸려서 사람들 앞에 서 있게 되는 이런 극단적 처벌을 했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처벌을 행하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시골 동네에서 한 제사장이 이 상황을 결국 참다 못해서 안티오쿠스 4세의 명령을 가지고 온 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컬어 이제 유다 마카비 혁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작은 시골 동네의 제사장 유다 이 마카비, 이 집안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국은 이런 지배를 결코 받을 수 없다라고 저항하게 되고, 이 저항 세력이 점점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며, 이 극단적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서 안티오쿠스 4세는 군대를 보내게 되고, 그들의 군대를 맞아서 유대 민족들은 많은 피해를 입지만 결국 끈질기게 저항함으로 말미암아 이 반란군들의 세력은 날로 이제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안티오쿠스 4세의 셀레우쿠스 왕조는 또 다른 주변에서 이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발생된 전쟁을 좀 더 다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유다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 전선은 어느 만큼의 이 타협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셀레우쿠스 왕조에서는 이 유다 예루살렘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선에서 물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반란을 주도했던 바로 그 집안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 하스몬 왕조는 이전에 존재했던 다윗 왕조와는 다른 혈통의 왕조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세운 왕조인데요. BC 140년경에 세워진 이 하스몬 왕조는 드디어 상당 기간 나름대로 종교는 물론이요 정치적으로 자유하는 독립기간을 보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스몬 왕조가 이 유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정부를 유지해 가는데, 이 안에 민족 내부의 갈등이 점점 극단화되면서 드디어 파당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유대 민족의 골조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이 헬라 제국에서 탄생된 하스몬 왕조 때 드디어 본격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스몬 왕조의 이 탄생이 이 파당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너무 짧은 이야기고요. 사실 헬라 제국의 정책이 바로 이 민족의 내분, 파당 설정의 가장 근간적 배경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셀루쿠스 왕조의 융합 정책, 이를테면은 이전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조의 민족 융합 정책과는 좀 더 다른 형식의 융합 정책, 좀 더 강화된 헬라 정책, 이런 것들 속에서 히브리인들은 모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져왔던 그 율법 정신, 적어도 이 1000년 이상 유지해 왔던 이 정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 다윗 시대에 제사장으로 봉직했던 사독이라는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충실하게 지키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 제국 당국과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일종의 지배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을 띠고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하시딤, 저항자 분리주의자라는 뜻인데요. 이들은 모세 오경은 물론이요, 그다음에 이
예언서들 등등을 좀 더 잘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요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일종의 현실 생활에 충실한 이 상공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이 헬라 시대를 대처하는 방식을 놓고 이 갈등을 빚게 되고, 특히나 이제 하스몬 왕조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는 이들이 세력화되어서 이전에 자신들이 이 주장했던 이 성향들을 일체 양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미 그 당시에 이 헬라 정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 불멸 사상이 들어왔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외에는 취급하지 않는지라 사실은 영혼 불멸 같은 문제를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로 끌어오지 않았다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언서들과 묵시문학을 통해서 이 부활 사상을 이미 다 수용하고 있는 바 헬라에서 들어온 영혼 불멸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런 면에서 안에 들어가면 이 사상적으로 함께 갈 수 없는 측면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갈등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그 왕조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이 정치적 갈등까지 서로 양 계파가 양보하지 않는, 따라서 이후에 이 사두개파가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한번 암살하는 그런 극단적 사건도 있게 되어서 결국 하스몬 왕조를 지속시키는 기간 동안 양 계파는 서로 불신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싸움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 헬라 제국은 끝나게 되고 하스몬 왕조도 끝나게 되고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오히려 유다 예루살렘을 지배하게 되는 형식을 띠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헬라 제국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다는 것과 그 헬라 제국의 지배 그늘 속에서 신약 시대에 존재했던 두 당파, 물론 이제 에세네파도 포함이 됩니다만 세 당파가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에니 전쟁과 로마 제국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